제가 평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보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단순히 가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61원을 돌파했습니다. IMF 외환 위기 당시, 그러니까 1998년 평균 환율이 1,395원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한가 하고 묻습니다. 사실 숫자만 보면 지금의 연평균 환율은 약 1,415원으로 IMF 시절보다도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과거보다 글로벌 의존도가 훨씬 커졌습니다. 수출 의존도, 에너지 수입 의존도, 그리고 달러 결제 구조가 모두 확대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하락한다는 것은 단순한 통화 문제가 아니라 생활비, 임금, 물가, 부동산, 투자 심리 전체를 흔드는 구조적 약화를 의미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달러가 강세일 때 우리는 더 비싸게 달러 자산을 사야 합니다. 그러나 가치 투자자의 시각에서 보면 이런 시기야말로 좋은 자산을 적정 가격 이하로 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좋은 자산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지금 달러가 이렇게 강한데 미국 주식이나 금을 사는 게 맞나요? 제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당신이 단기 수익을 원한다면 지금은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지키려면 현금보다 실물과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 지금 환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원화의 구매력이 줄었다는 뜻이고 원화로 보유한 현금의 가치가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시기엔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 즉 금과 생산성 높은 기업 주식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모든 투자는 시점보다 구조를 봐야 합니다. 지금의 1,400원대 환율은 일시적인 고점일 수도 새로운 기준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한국 경제가 2016년, 2021년의 100원대 저환율 시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1,400원 이상의 고환율 체제로 진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곧 달러 자산의 상대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결국 핵심은 공포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이 불안정할수록 사람들은 지금이 끝인가? 라고 묻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때일수록 장기적 가치를 가진 자산은 조용히 강해집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공포 속에서 사는 용기가 불을 만든다. 단, 맹목이 아닌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원화 가치가 IMF 때보다 낮은 시대, 과연 우리는 어떤 자산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지킬 수 있을까? 제가 투자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들은 말이 있습니다. 모든 시장에는 이유가 있다. 지금 한국 시장의 고환율에도 분명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2024년 이후 원달러 환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2025년 평균일 415원 근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통화 구조의 변화와 신용 위험에 대한 반영입니다. 달러는 여전히 세계 결제의 중심 통화입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자재, 에너지, 식량, 대부분의 거래가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의 하락은 곧 생활비의 상승, 기업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환율이 높으니 지금은 미국 주식을 사면 손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환율은 단기 리스크이지만 기업의 내재 가치는 장기 리턴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SP500은 지난 1년 동안 약 12%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100은 19%, 금 ETF는 무려 48%나 올랐습니다. 반면 원화는 달러 대비 3.7% 하락했죠. 이런 데이터를 보면 단기 환율 부담보다 훨씬 큰 이익이 장기적으로 창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는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의 싸움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시간을 활용하라. 지금처럼 불안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산과 인내입니다. 미국 시장에는 여전히 강한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같은 회사들은 환율 변동과 경기 사이클을 수차례 견뎌냈습니다. 그들의 수익 모델은 단순히 미국 내 소비가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이런 글로벌 기업의 이익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코스피 시장은 다릅니다. 현재 코스피가 오른 이유는 구조적 성장 때문이 아니라 화폐 가치 하락과 유동성 효과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끄는 AI 테마가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죠. 그러나 이 상승은 버블의 가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AI 산업이 장기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이 될 것이라 믿지만 투자 시점과 밸류에이션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가격이 가치보다 먼저 달려가면 결국 조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환율과 코스피의 상관관계입니다. 과거에는 원화 약세가 코스피 하락으로 이어졌지만 지금은 오히려 동반 상승하는 구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동성입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 자산 가격이 인플레이션처럼 밀려오르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속에는 실질적인 성장보다 돈의 희석 효과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1970년대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제가 조언하고 싶은 것은 단순합니다. 지금의 시장은 불안정하지만 절망적이지 않다. 다만 오판하면 위험하다. 코스피에 과도한 비중을 두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글로벌 분산 포트폴리오 속에서 한국 시장은 보조 수단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투자는 전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빨리 공격하느냐보다 누가 오래 살아남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잃지 않는 것이 첫 번째 규칙이다. 두 번째 규칙은 첫 번째 규칙을 절대 잊지 않는 것이다. 지금의 환율과 주가 그리고 금 가격이 아무리 요동쳐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남아있을 용기 그리고 기다릴 인내가 지금의 시대를 버티게 할 가장 큰 무기입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금은 신뢰의 거울이다. 화폐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금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한국 원화의 하락은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018년 이후 원달러 환율은 약 29% 상승했습니다. 이는 곧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이죠. 우리가 쓰는 돈의 구매력이 30% 가까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가와 생활비 부담이 급격히 높아졌고 임금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시기를 보이지 않는 세금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인플레이션이 바로 그 세금이죠. 한국의 현실을 보면 명확합니다. 식량과 에너지의 90% 가까이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달러 결제 비중이 절대적이죠. 원화가 약세로 가면 곧바로 생활 물가가 오르고 국민의 체감 경제가 악화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현금에 머무릅니다. 마치 불타는 건물 안에 있으면서도 문 밖으로 나가기 무서워하는 사람들처럼요. 현금의 안전은 환상에 가깝습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할 때는 보유가 아니라 보호의 개념으로 자산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금일까요? 금은 본질적으로 누구의 부채도 아닙니다. 달러는 미국 정부의 부채로 존재하지만 금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실물입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금 보유량은 약 27만 톤, 그러나 매장량은 6만 톤에 불과합니다. 20년 내 고갈이 예상될 정도로 공급이 제한적입니다. 희소성이 유지되는 한 금의 가치는 화폐가 불안할수록 빛을 발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금 ETF는 약 48%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나스닥은 19%, SP500은 12%였죠. 단기적으로는 과열 구간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신뢰의 회복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18개월 연속 금을 매입하며 위안화 기반의 금 결제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역시 위안화 결제를 늘리고 있고 홍콩과 상하이에서는 금을 예치하며 새로운 금본위 결제망을 실험 중입니다. 이런 변화는 달러 패권의 붕괴를 의미하진 않지만 분명히 다극 통화 체제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달러 결제가 90%에서 80%로만 줄어도 그 영향은 미국의 부채 시스템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1971년 닉슨 쇼크와 자주 비교합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달러가 무너질 거라 두려워했지만 실제로는 달러 대신 금이 일시적으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결국 화폐의 신뢰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언제나 금으로 도망칩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이죠.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는 그 본능이 다시 깨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공포를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시장이 요동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치 투자자는 압니다. 시장의 공포가 커질수록 장기적으로는 기회의 크기도 커진다는 것을. 금이 오르는 이유는 단순한 투기심이 아니라 불확실한 세상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금을 사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돈이 사라질 위험을 막기 위함이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지금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경고입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세금에 노출되어 있고 투기적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은 버블 붕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은 당신의 시간과 신뢰를 보존해 줍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셧다운, 소비 절벽, 부채 확대 같은 불안 요인이 겹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불안이 강한 통화로 돈을 모은다는 단순한 원리 때문입니다.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늘 달러를 찾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지만 달러 가치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달러 패권의 본질이죠. 하지만 이 구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어 110 이상으로 가는 국면이 온다면 한국 원화 환율은 1,500원, 심지어 1,600원까지도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원화 자산의 실질 가치가 빠르게 하락합니다.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원화의 신뢰가 약화되는 구간이죠. IMF 이후 한국 경제는 많은 개선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달러 중심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 강세는 한국 경제의 약점이 드러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장의 또 다른 변수는 AI 버블입니다. 오픈 AI,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전례 없는 속도로 자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비 투자는 4배 이상 증가했고 AI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혁신의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버블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혁신이 기대를 넘어선 속도로 자본을 끌어당길 때 시장은 과열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기술의 본질은 비용 절감이지 자산 버블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AI가 아무리 세상을 바꾸더라도 그 가치가 현실의 생산성과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 거품은 꺼집니다. 투자자라면 혁신의 속도보다 지속성을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과거보다 빠르게 움직이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탐욕과 두려움은 항상 주기를 만듭니다. 이런 환경에서 금과 달러의 관계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달러의 신뢰가 흔들릴수록 금은 대체 자산으로 주목받습니다. 하지만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도 금이 오르는 이유는 상대적 불신 때문입니다. 세상 전체가 불안할 때 사람들은 달러와 금 둘 다를 찾습니다. 이것이 2025년의 독특한 시장 구조입니다. 한쪽이 약해진다고 해서 다른 쪽이 반드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양쪽 모두를 끌어올리는 국면이죠. 게다가 중국, 사우디, 브라질 등 BRICS 국가들이 달러 결제 비중을 줄이고 위안화 및 금 결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체 무역의 68%가 비달러 결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달러 결제 비중이 90%에서 80%로만 내려가도 미국의 부채 시스템에는 커다란 부담이 됩니다. 미국이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군사력, 그리고 기술 패권이 동시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균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현상의 중심에는 신뢰의 이동이 있습니다. 달러에서 금으로, 부동산에서 생산적 자산으로, 단기 수익에서 장기 생존으로. 이런 흐름 속에서 진짜 투자자는 트렌드를 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투표기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 지금 달러와 금, AI와 부채, 그 모든 혼란은 결국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저울질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저울은 늘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제가 늘 말하듯 경제는 단기적인 뉴스보다 장기적인 구조가 중요합니다. 한국의 경우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부동산 버블과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상승이 생산성 향상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 때문이 아니라 과도한 유동성과 부채 증가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본질적으로 거주의 가치이지 생산의 가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의 자본은 제조나 기술 산업보다 부동산에 더 많이 묶여 있습니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자금이 집값 속에 갇혀버린 셈이죠. 이런 현상은 국가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수십 년간 기업에 투자하며 배운 한 가지 교훈은 돈이 움직이지 않으면 혁신도 멈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문제는 바로 그 돈의 흐름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부동산 가격 급등은 물가 왜곡을 불러왔습니다. 공식 통계에 부동산 가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체감 인플레이션은 실제보다 훨씬 높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거비와 생활비가 폭등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실질 구매력은 떨어지고 소비는 위축되며 젊은 세대는 미래를 포기합니다. 그 결과 출산율이 0.6명 수준으로 떨어졌죠. 이는 경제학적으로 전시 수준의 인구 붕괴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력 감소, 소비시장 축소, 세수 감소, 연금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구조적 위기입니다. 이건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미래 성장률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조용한 경기 침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성장률이 유지되지만 내면에서는 경제의 생명력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자산이 묶이면서 자영업, 제조업, 스타트업 같은 생산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아도 다시 부동산으로 투자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결국 국가 자본이 가장 비효율적인 곳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경제의 경쟁력은 점점 약화되고 미래 산업을 키울 여력도 사라집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미국의 1970년대와 비교합니다. 그때도 부동산과 인플레이션이 경제를 왜곡시켰고 실질 소득이 정체되었죠. 하지만 미국은 결국 기술 혁신과 기업 생산성으로 탈출구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역시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생산성 중심의 구조로 전환하지 않으면 장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구조적 변화는 위험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자본이 왜곡된 곳을 피하고 실질 가치를 만드는 영역. 예를 들어 AI 인프라, 에너지, 반도체, 글로벌 ETF로 이동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은 선택입니다. 경제의 핵심은 언제나 같습니다. 돈은 신뢰를 따라 움직이고 신뢰는 생산성을 따라간다. 지금 한국의 시장이 신뢰를 잃고 있다면 투자자는 그 신뢰가 새로 쌓이는 곳으로 자산을 옮겨야 합니다. 위기는 나쁜 시스템이 무너지고 좋은 시스템이 자리를 잡는 시점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통과하는 투자자는 단기의 공포가 아니라 장기의 구조를 읽는 사람일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저는 세계 통화 시장의 흐름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 위안화의 움직임입니다. 과거에는 원화가 위안화보다 강세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반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위안화는 원화 대비 약 22% 상승했습니다. 과거 1위안이 170원이었는데 지금은 204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율 변화가 아니라 아시아 경제 내에서의 상대적 신뢰 이동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수입 구조를 보면 이 변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소비재, 생활용품, 산업부품 상당수가 중국산입니다. 우리가 쿠팡이나 다이소에서 사는 물건 대부분이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위안화가 강세로 가면 이런 수입품의 단가가 오르고 결국 소비자 물가가 상승합니다. 이건 단순히 중국 제품 가격이 비싸진다는 수준이 아니라 한국 전체의 생활비가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문제입니다. 결국 원화 약세, 더액 위안화 강세의 조합은 한국인에게 이중 부담을 주는 셈입니다. 그럼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런 환율 변화를 단순히 위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화 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깁니다. 한국 원화로 모든 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달러, 금, 글로벌 주식과 같은 대체 자산을 일정 비율로 보유함으로써 환율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러 자산을 30%, 금을 10-20%, 그리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면 원화 약세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현금이 안전한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금이 아니라 가치를 지키는 자산입니다. 현재 한국의 물가는 정부 통계상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생활비 부담이 훨씬 큽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에너지, 식료품 가격이 CPI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왜곡된 통계가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체감으로 움직입니다. 체감 물가가 오르면 소비는 위축되고 그 결과 기업의 실적도 타격을 받습니다. 이는 다시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치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면 중산층의 구매력은 점점 더 약화됩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적 위기 속에서도 진짜 투자자는 기회를 찾습니다. 위안화의 강세는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 내 부동산 위기와 정치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중국 시장에 직접 투자하기보다 글로벌 ETF나 달러 표시 자산을 통해 간접적으로 노출을 가져가는 방식이 훨씬 현명합니다. 한국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탈원화입니다. 원화를 전부 팔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산의 100%를 한 통화에 묶어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한 나라의 통화 가치가 꾸준히 유지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통화는 언제나 정치, 금리, 무역 구조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투자자는 통화를 예측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다. 지금 한국 경제의 환율 구조는 변화의 초입에 있습니다. 위안화 강세, 원화 약세, 달러 불안이라는 복합적인 흐름 속에서 분산과 인내, 이 두 가지 원칙이야말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한국의 투자 환경을 보면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과거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해외 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의 순대외 자산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그 수치는 국내 총생산 대비 55%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기업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스스로 해외로 돈을 옮기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 시장만 보더라도 2020년에는 15조 원 규모였던 것이 2025년에는 77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5배 이상 성장한 셈이죠. 그 중심에는 SP500, 나스닥 100, 한겜테크 같은 글로벌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자산의 이민이라 부를 만한 구조적 변화입니다. 한국 원화가 불안정하고 국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달러 수익 구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자본이 스스로 경쟁력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해외 투자도 결국은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수단이지 만능 해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율 변동, 세금 유동성, 그리고 심리적 불안까지 해외 자산에는 또 다른 변수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달러니까 안전하다는 믿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범위 안의 확신을 강조해 왔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라는 뜻이죠. 해외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주식이나 금 ETF에 투자할 때 그 기업의 수익 구조나 시장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맹목적인 환율 기대감에 의존한 투자는 결국 불안정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투자자에게 현실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1. 해외 주식 및 ETF 비중 30-50%, 특히 글로벌 기업 중심. 2. 금 및 원자재 ETF 10-20%세, 인플레이션 방어용. 3. 국내 주식 20-30%, 기술주나 수출 경쟁력 있는 기업 위주. 4. 현금 및 단기채 10-20%, 유동성 확보용. 이렇게 분산해 두면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특히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가 동시에 진행될 때는 해외 ETF와 금이 강력한 완충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면
국내 주식과 원화 자산이 상대적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 균형이 바로 장기적 복리의 비밀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투자는 지식을 쌓는 과정이지 흥분을 느끼는 게임이 아니다. 해외 자산이 늘어나는 지금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잘못된 방향이라면 결국 제자리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맞다면 느리더라도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이제 한국의 자본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달러, 금, 글로벌 기업으로 흘러가며 생산적 자산 중심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투자 트렌드가 아니라 경제의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기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달러의 신뢰가 흔들리고 각국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는 이미 35조 달러를 넘었고 매년 수천억 달러 규모의 적자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채가 통제를 벗어나면 통화는 결국 희석됩니다. 돈을 더 찍어야 부채를 갚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금이 다시 주목받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중국은 18개월 연속 금을 매입하고 있으며 사우디, 러시아 등 BRICS 국가들은 달러 결제를 줄이고 위안화와 금 결제를 늘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무역의 70% 이상이 여전히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10%만 줄어도 그 영향은 막대합니다. 이는 단순히 결제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신뢰의 중심이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 현상을 신뢰의 분산화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경제 질서를 설계했지만 이제는 각국이 자신만의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달러가 즉시 무너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위기 때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달러의 구매력은 점차 낮아질 것입니다. 미국 내부의 인플레이션, 재정 적자, 정치적 불확실성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금은 대체 통화가 아니라 통화의 한계를 보완하는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평생 동안 현금보다 생산적 자산, 즉 기업, 토지, 기술에 투자하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류는 위기가 올 때마다 금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아왔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현명한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생산적 자산으로 부를 쌓되. 둘째, 금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신뢰를 지켜라. 지금의 금 가격은 온스당 4.0달러, G당 약 18만 원 후반대로 역사적 고점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하락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지속되고 공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은 더 이상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국가의 신용을 상징하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미국 주식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시장에는 버블 논란이 존재하지만 혁신과 생산성이 계속되는 한 장기 상승 구조는 유지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데이터 센터, 에너지 전환 등은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기업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의 과열 국면에서는 모두가 흥분할 때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용기가 필요합니다. 투자의 본질은 타이밍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불안한 환율, 불안한 정치, 불안한 세계 속에서도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한 가지를 지킨 사람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을 싸게 사서 오래 보유하라. 이 단순한 문장은 시대가 바뀌어도 결코 낡지 않습니다.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리고 지금 2025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고환율 시대와 신뢰 재편의 시대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원화가 약세일수록, 달러가 흔들릴수록 투자자는 진짜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금이든 기업이든 결국 중요한 것은 시간이 당신 편이 되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시장보다 오래 살아남으라. 그것이 가장 확실한 수익률이다. 이것이 워런 버핏의 시선으로 본 2025년의 금, 달러, 그리고 투자에 대한 결론입니다. 당신의 자산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신뢰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